안녕하세요. 한번더 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한번더 평화연구원은 변화하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북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연속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김유현 박사가 담당합니다. 김유현 박사는 북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엘리트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변화하는 북한을 소개합니다. 김유현 박사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소개한 후 대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와 엘리트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국교육개발원 김유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23년도에 졸업했던 박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 제가 연구했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탈북 엘리트 청년들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서양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북한을 비유하는 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헐미 킹덤, 은둔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속화된 세계화 시대에 북한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 어떤 작폐적인 적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조류는 가장 고립된 나라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교육은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를 반영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세계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학교급은 고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서 변화하기 시작한 시작점을 김정일 전 위원장이 사망 전에 2009년도에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이런 현판을 하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현판에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 전문 중앙신문인 이제 교육신문에서 세계적 추세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을 했을 때 2009년 이후로 관련 기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김정일 사망한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시기를 좀 구별을 해 보았는데요. 1기는 이제 김정일의 지시로 세계적 추세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잡을 것이 강조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1년입니다. 그리고 2기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는 것이 김정일의 유훈이자 생존의 염원이 됐고, 또 학자들이 관련해서 연구 성과들을 도출하기 시작했던 2012년부터 2015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4차 핵실험 그리고 6차 핵실험까지 자행을 했던 2016년, 17년에는 관련 기사가 좀 감소를 했었는데요. 그런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강한 국제 제재를 받고 또 국내적으로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은 북한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서 세계적 추세에 관련된 기사도 많이 늘어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 교원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는다고 할 때 참고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북한의 고등교육 정책을 주로 다루는 고등교육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교육 발전 추세에 관련된 기사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152건 중에 86건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 고등교육이 우리나라에 입수돼서 볼 수 있는 그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86건의 기사의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그 나라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라든지 발전된 나라 이런 식으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국호를 언급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빈도를 세어보면 중국 4건, 그리고 영국 3건, 그리고 독일이 2건, 그리고 러시아가 구소련과 러시아를 합치면 3건 이렇게 됐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북한과 혈맹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EU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로 계속
북한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의 건국 초기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고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굉장히 밀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기사들을 좀 다시 연구를 하면은 러시아를 참고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동독이 있던 시절부터 북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럽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세계적 추세라고 할 때 그것을 참고하고 있는 그 국가들의 체계가 그런 외교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유학생들도 교류를 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도 제가 좀 연구를 하였는데요. 통계는 1946년부터 72년까지 북한의 유학생들이 어느 국가로 파견됐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소련에 가장 많은 유학생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70% 정도가 소련으로 파견이 됐었고요. 나머지 국가들도 사회주의권이나 제3세계 국가들 그리고 친북 비동맹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그리고 1990년쯤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체제 전환을 하게 되고 그 시기에 북한에서 유학생들을 강제 소환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경제난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파견이 어려워졌었는데요. 원래는 철저하게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국비 유학생들만 파견하던 북한에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파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는 상대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국가들, 유럽, 호주 이렇게 파견 국가들을 좀 다양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회복해서 유학생 교류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이 되면 자비 유학생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아야 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국비 유학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당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 유학생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유학 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파견국이 다변화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2022년도에 코로나 직전 시기에 북한의 출국 유학생들의 행선지를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제가 2022년 당시에 유네스코 UIS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자료가 현재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파견되는 중국이 좀 빠져 있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 북한 유학생들의 행선지 상위 20개국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2019년과 2020년에 두 해 모두 상위권에 있는 국가는 프랑스, 태국, 덴마크, 미얀마, 카자흐스탄, 호주 이 정도입니다. 미얀마와 카자흐스탄은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학 그리고 건축 등의 분야에서 북한의 연수생 초청 교육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1975년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참고 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생의 파견국도 북한의 외교 관계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이 파견됐고 또 북한으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학생 선발은 철저하게 국가의 계획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평양 외국어대학의 외국어 강습소에서 6개월 정도 파견국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파견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대학생활의 주의사항을 안내받게 되고 대학 기숙사에서 숙식 체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 파견된 유학생들 중에서도 책임자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생활총화도 하고 그런다라고 들었습니다. 유학기간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들의 사상이 변질되었을까봐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역으로 북한으로 유학을 가는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자료가 많지 않아서 미지의 영역이었는데요. 사진이 나와 있는 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박사원 유학생으로 현대 조선문학을 연구했던 호주 분입니다. 호주 사람 알렉 지글리라는 분이시고요. 이 옆에 있는 책은 2016년에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북한의 최초의 미국인 유학생으로서
교수로서 어학연수를 했었던 트래비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쓰신 수기입니다. See You Again인 평양.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북 유학생에 대한 정보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은 원래 1954년부터 조선어학과 전공에 국한해서 유학생들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유학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아니면 김영직 사범대학 그 둘 중에 한 곳에서 조선어 전공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8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좀 더 전공을 다양하게 열어둬서 유학생들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김영직 사범대학, 김일성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도 유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짧았다는 게 지금 또 상황이 어떤지를 좀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좀 중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북한의 고등교육 전문 잡지 고등교육을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고등교육 잡지에 이제 세계교육 발전 추세 관련된 기사들을 봤을 때 북한에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파견하고 또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선진 고등교육 정책들을 좀 모방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 과학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 통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 문제에 기초한 교수 방법이라든지 토론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컴퓨터 지원 교수, 교수용 다매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교육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원격 대학들을 많이 확대를 해서 원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 및 관리에서는 학위 취득이 과거에는 조금 빈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학위를 꼭 취득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고등교육 정책을 북한이 왜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화 시대에 학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치열한 국제 경쟁의 영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대학 평가 순위가 우리나라의 무슨 대학이 몇 위에 들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이제 보고가 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단번 도약, 경제발전 전략 그리고 대외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추격 전략이자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트 그리고 청년 세대의 특성입니다. 외부 정보와 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 세대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 계층 이들의 지지를 좀 확보하기 위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일성 시대에는 이 엘리트 계층이 이념과 혈연을 중심으로 좀 똘똘 뭉쳐 있는 측면이 있었다면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는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 최고 지도자와 지배 연합 간의 일종의 합리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도 발전을 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주민들의 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 정책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탈북 엘리트 청년들의 경험인데요. 엘리트 청년들의 대학 경험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북의 창에 나왔던 김금혁 씨의 인터뷰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김책공업 종합대학이라든지 북한의 상위 대학들을 졸업한 혹은 재학을 했었던 탈북 청년들이 많이 탈북을 하고 관련해서 증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탈북 엘리트들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해진 진로가 있는 것이고 선택이 아니라 배치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진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직업 선택이나 미래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로라는 말 자체가 당 차원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노선이나 행동 강령 이런 것을 뜻합니다. 고급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졸업 지도라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직업 배치 고려 사항으로
바탕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작성해서 담임교원에게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형식적인 절차로만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성분에 따라서도 그런 제약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탈북 청년들이 조금 한계를 느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학업을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증언을 하시는데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합니다. 대학교가 4년제지만 6년을 다녀야 한다. 건설도 나가고 탄광 만드는 발전소에 가서 석탄 날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동원된다. 여전히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에 돌아와서 또 밤늦게까지 밤새 가지 못하고 공부를 스파르타식으로 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가기도 어렵고 거기에 가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는 환경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는 만큼 외국 문헌들, 북한에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까다롭게 걸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평양에 있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해 놓은 곳이 있고 또 인민대 학습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국 문헌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탈북 청년은 외국 대학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다. 외국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는 전공도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냈으니까 갔었고 외국에서는 과목이나 전공을 다 선택해서 듣고 구석이 없이 사상의 제약이 없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국은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지 않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딱 한 가지 사상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탈북하게 된 동기였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사회생활도 하고 밤새 가면서 공부도 하고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해도 전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인터뷰 중에 한 분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지도로 두 돌도 되기 전부터 열심히 공부만 하면서 살아서 북한에서 굉장히 상위급의 대학에 들어가셨는데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다닐 때 이미 너무 북한의 현실이 힘들어졌고 그때는 이미 세계관도 많이 형성이 됐고 대학은 나왔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부업도 금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던 유튜버 장선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던 유튜버이신데 이분은 북한의 중앙당 연구소에서 8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근무를 해도 배급을 주지 않고 노임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또 부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급수시험에서 낙제를 해서 노동자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가 되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증언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참 북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엘리트 청년들이 미래 전망이 없다라는 것이 참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주요 대학 교원들에게 이제 살림집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처우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학생들에게 체감될 만한 변화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내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를 바탕으로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떤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